서비스의 질이 부족하니까 이제 어쨌든 이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는 공교육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교원들의 책무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1, 2월에 이제 대부분의 교사가 놀지만 학교의 교육 이시 정책을 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1, 2월에 더 크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되게 좋은 거 배워서 2월 말에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합시다 하면 많이들 안 하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원 양성 수급 제도가 일단은 교육 철학적인 면 어떤 교직관에 대한 것이 없이 워낙 이제 박정희 시절부터 이제 고교 확장과 함께 이제 후축순으로 교원 양성되었던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좀 교육인 문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에 좀만 더 보여드리자면, 어떤 그런 입시 코디, 그러니까 따라잡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투여되고 있는 자본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 시기부터 우리나라 이제 1950년대부터 교육 정책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 과도한 타 부담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할 문제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교원의 책무성 실제로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떨어진 책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제의 절차적 고려 없이 교사들 잘못인가 아니면은 뭐 사교육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들과 좀 더 넘어선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한 중반을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하실 때 우리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뭐 밤새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드라마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현 선생님 마지막 제가 이번 마지막으로 이현 드라마 얘기로 들어가면 저는 아까 왜 드라마 1회서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한 게 코디를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입시 경쟁의 룰, 그 경쟁의 룰의 정당성의 문제제기를 던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드라마를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자들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당돌한 해나가 나오는데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아이가 그 명문고에 가가지고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입니다. 아주 당돌한 드라마죠. 그 아이가 학생회장에 출마해요. 출마하는 이유 중에 그 공약의 핵심이 뭐냐면 정독반 폐지가 공약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정독반의 말씀을 드렸을 때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반 고등학교, 특히나 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다 학종 이외 학교에서 심화반이라고 운영합니다. 전교 30등 이내, 보통 전교 20등 이내만 그 반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반 아이들 내신 원조를 관리해주고요. 그 반 아이들만 학생부 기록을 풍성하게 관리해줍니다. 교원의 수상 실적은 그 아이들에게 모두 몰아주는 거죠. 드라마에 이것이 대사라고 뛰어나게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요구한 아이가 자기가 그 혜택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드라마에 보면은 코디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강혜서라고 하는 아이가 또 이제 주인공 역을 하는 고사마인데 걔 아빠가 병원의 의사, 과장입니다. 그 친구 아이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 질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가서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 학생부 기록에 담긴 것입니다. 현직 의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활동한 것이 이 친구의 학생생활 기록부에 담기게 되고 그것이 대학 진학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 걸 보여줍니다. 내신 시험지를 결국 코디가 몰래 빼돌리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예상 문제라고 줘서 결국 전교 1등을 하게 만듭니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재판 중인 송명여고 교무부장 선생님 사건도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광주의 모고고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학부모하고 학교 행정실장이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요. 광주의 모여고에서는 아예 내신 성적을 통째로 조작한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사교육의 도움으로 만들어주는 수행평가를 보여줍니다. 그 당돌한 해나라는 애가 돈 버는 방법이 자기 친구의 수행평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현실에서는요, 동급생 수행평가만 해주고 있을까요? 동급생이요. 그 유능한 사교육에서는 수행평가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근데 그 수행평가가 또 애 대학 입시의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예선하는 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사 속에서 생기부 한두 줄 더 쓰는 게 대학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러고 이제 예수 아빠랑 논쟁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명문대 보내려고 미쳐 날뛰는 판에 없는 사람들도 빚내가지고 첨삭, 대필, 컨설팅까지 다 받는데 가질 거 다 가진 우리가 왜 안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애 아빠는 다투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기소개서는 누가 써주나? 아까 그 로스쿨의 교수로 있는 차 교수가 아까 그 독소리를 주관하신 아주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시고 연기도 정말 잘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사 중에.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드라마 작가가 현실을 아까 수능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다 그랬는데 그건 뭐 얘기 못한 건 맞지만 적어도 학종과 관련돼서 우리 현실을 얼마나 충실히 취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혹시 나중에 돌아가시면 지금 서울대 자소서 4번 문항이 뭔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3권을 쓰고 그것이 감명 깊었던 이유를 쓰라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아주 흥미하게 토론회가 벌어지지만 강남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중요하고 의미 있고 서울대에서 선정한 책들 중에 뽑아가지고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다이제스트를 아이가 달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것의 일부를 자기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면접할 때 물어봅니다. 교수님들이. 얘는 다이제스트를 완벽하게 외운 애예요. 교수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답할 시간 동안에 아주 유창하게 대답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학력고사 세대하고는 세상이 다르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 이게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부모가 비싼 사교육 강사 붙여주거나 더 많은 과목의 강사를 붙여주는 것 그리고 도시락 반찬 따뜻하게 해가지고 싸주는 것 학교 근처까지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는 것 이게 부모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전부였다면 지금은 부모가 합격 자료를 만들어주는 시대니까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지금의 입시 룰에서 얼마큼 강력하게 작동하냐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저한테는 좀 뜨끔하게 나왔던 대목이 결국 그 강혜설한 애가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 코디한테 서울의대 가기 위해서 받아왔으니까 그 학교를 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가 아빠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시험 포기하고 검정고시 봐서 내년에 수능 봐서 대학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강준상이라는 의사 아니지. 아까 그 우리 정윤설 속에서 마음하고 일어났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떳떳하게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좋지. 전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울렸던 대목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해피하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김주영 선생이라는 코디가 예설한 아이를 갖다가 코디에서 관리할 때 이런 대사를 씁니다.
강혜서와 김혜나가 앞에 됐던 호르몬 밑에 자란 그 당도라는 거예요. 강혜서는 수십억짜리 코디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코디해 주면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예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예수라는 자극하게 사는 해나라는 가난한 상황에서 호르몬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저만큼의 애야. 너는 아빠 의사고 할머니 돈 무지하게 많아서 수십억 코디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야. 이 상황이니까 그나마 네가 쟤랑 해보고 쟤한테 앞서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줬으면 네가 쟤를 이길 수 있겠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를 자극하는 내용인데요. 제 얘기 요즘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관심을 끌었을까? 단순히 입시 지옥에서 호적거리는 부모와 아이들 얘기 때문만이었을까? 지금 한국 현실에서 벌어지는 대학 입시 경쟁을 둘러싼 룰의 불합리성, 부조리성, 그 속에서 어쩌면 부당하게 승자의 위치를 차지해가는 좀 있다는 사람들의 위선과 치졸함, 여기에 관한 분노와 불만의 표출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다가선 것이 이 드라마가 그렇게 화제가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게임의 룰의 문제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제가 세 가지인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이제 교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계급이 재생산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교육 사회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이현 선생님이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90년대 초에 그 재수를 할 때 종로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가 당시에는 저희 때는 과외 이런 걸 못 받아갖고 재수할 때 학원을 처음 가본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거기 이제 그 원장님이 그 예전에 수학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 정경진 원장이. 예. 그분이 연말에 우리 시험 보기 얼마쯤 전에 이제 이 교실 순회를 해요. 근데 저희 반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뭐냐면,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뭐지 그랬더니, 대학을 잘 가려면 실력, 체력, 담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진작 좀 얘기해 주지 마지막 얘기를 해주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학교 앞에 학원 앞에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재수했지만 이제 음악미술체육을 알아서 했거든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그리고 담력은 그때 이제 한참 잘 나가던 그 이제 학원 강사였던 서한생 선생님도 TV가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러면서 시험 보기 전에 이래야 된다고, 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공부만 되는 게 아니구나 했는데,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 아시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바뀐 거 아세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는 입시가 됐다는데, 요즘에 아빠의 무관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빠의 바짓바람 또는 아빠의 학력, 아빠의 관계망입니다. 아까 이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한 줄 쓸 때 가서 뭐 의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수 친구가 많냐, 아빠가 뭐 의사 친구가 많냐, 아빠가 변호사 친구가 많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로스쿨을 갈 때도 그렇고 대학 입시를 갈 때도 그렇고, 소위 아빠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의 치맛바람이 동원해 줄 수 없는 그 이제 관계망을 통해서 입시를 풀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아버지들이 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쭈그리고 살다가 요즘에 좀 이제 이런 입시도 막 좀 이런다고, 그래서 스카이캐슬이 오히려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되게 그 좋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현생부터 아까는 거꾸로 이렇게 갔는데 먼저 어떻게 이현생이 아니고 우리 학생부터 최신원 학생부터 아까 압구정 현대고등학교 이걸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교육 현실과 이렇게 보면 계급이나 계층의 재생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아주 학생으로 좀 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주변 학생들 보면서 어떤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교육자로 계시는 이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 스카이캐슬과 관련해서. 네,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강남이 다 같은 강남이 아니다. 그 안에서 굉장히 계층 분화가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 말처럼 이 압구정이나 청담 이쪽은 생각보다 교육열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교육 아니더라도 딱히 그게 유일한 길도 아니고 다른 거 얼마든지 길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처음 압구정 분위기를 경험을 했었는데 네, 집이 되게 쟤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압구정 청담 분위기하고 그런 스카이캐슬에서 묘사된 대치동 분위기하고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계층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강남에서 얘기하는 태남 태북 이야기거든요. 테헤란은 남쪽하고 테헤란은 북쪽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가 계급하고 또 푸티부르주아 계급이 저금직으로 소위 임금 노동자들이죠. 고액 임금 노동자들하고 자산으로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나는 걸 좀 내밀하게 좀 어떻게 직접 관찰을 한 경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한 말씀 주시죠. 이거 지금 최신원 학생의 이야기를 좀 받아서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현 선생님 말씀에서도 하나의 공약이 우열반 없애는 거였습니다. 네, 우열반이 없어진 게 2011년도였으니까 국가적으로 우열반을 금지하는 게 공교육에서 금지한 게 2011년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열반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문이과를 없애고 학생들이 과목 단위로 과목 단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학급이었다면 옛날에는 남자 이과, 여자 이과 그래서 두세 개의 조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급은 10개인데 15개의 조합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아까 말했던 대학에서도 나 서강대 경영이 했던 것처럼 현재 이미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계열화, 서열화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3월 달에 학부모님들께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위반 왜 경망인데 우리 여기 넣었냐고 어떻게 간편상 이렇게 했냐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원칙에 따라서 그 아이들 한 반에 몰아넣는 걸 방법도 없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현재 교육 개혁의 방향은 개별화이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선택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한 방식과도 연결되고 있죠. 근데 강남에서 아마 조만간에 좀 뉴스거리가 나오지 싶은 것이 같은 강남 8학군 내에서도 우열반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우열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등반에 애들을 몰아넣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더 못 받은 인원이 되면 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를 통해 보면 이렇게 교육재능상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선발 경쟁을 계속 뒤로 유예하는 정책으로 왔잖아요. 중등 평준화, 고교 평준화,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 경쟁을 완화시키는.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때도 고교 평준화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좀 어쨌든 자사고가 약화되면서 또 이제 좌절되는 거인가 하면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천지고 개념과 현재 2학년이 우열반이 공식화되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 꽤 계시니까 이분을 좀 예의주시하시고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예, 학생들의 미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현 선생님 혹시 계급 재생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을 통한 계층적 불평등의 재생산 핵심은요, 결국은 명문대학에 누가 가냐 문제입니다. 그냥 대학에 누가 가냐가 아니라 명문대학에 미국도 영국도 제가 아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가냐, 어떤 방식으로 가냐, 어떤 게임에 물러가냐 문제라는 거죠. 계층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배계층하고 비교질 만한 기득권 계층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갈등, 투쟁, 때때로의 경쟁, 타협, 그런 과정이 저는 입시를 둘러싼 룰의 변동의 역사들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배계층에서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이거로 계층적 불평등을 계속 재생산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경쟁의 룰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학교 교육만 가지고 되면 개나 소나 덤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일반적인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전형을 활용할수록 계층적 불평등을 재생산이 용이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경제력, 정보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형이면 그런 계층 생산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요, 70년대 본고사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80년대 학력고사 시대였었습니다. 학력고사 시대 학력고사에다 논술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암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고차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수능으로 바뀝니다. 수능에다가 대학별고사, 본고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란 형태로 입시를 다양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학종까지 와서 이 드라마는 학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입시 룰의 변화는 저는 계층적 불평등의 재선과 관련되어지는 일종의 역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교육사회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어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득권이 아닌 약자한테 가장 유리했던 룰은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학 입시 제도의 결정 과정을 볼 때 학력고사 있었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였었으니까요. 근데 학력고사를 도입하고 본고사를 폐지한 게 전두환 정부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계층한테는 본고사가 더 유리한 것일 수 있죠. 아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일 테니까요. 그런데 거의 저항이 없었어요. 한국 사회 계층 구조의 형성하고도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8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지금 같은 불평등 계층 구조가 안정화되거나 고착되지 않았던, 기득권 계층이라고 할 만한 파워 있는 집단들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두환식의 기억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변동 과정은 그 시대의 수혜자들이 기득권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층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됐고 안정화됐고, 이것을 반영하는 형태의 갈등들이 벌어졌다. 죄송한데 이걸 둘러싼 보수와 진보와 리버럴의 동맹이 이 구조를 강화시키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교육사 역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밝혀주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두환 대통령 말에 저희 나라 1인당 GDP가 한 3,000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 1인당 GDP 5,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그걸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상하시면
그 계급이나 계층의 분화가 훨씬 어떻게 보면 생기기 이전 어떻게 보면 전후 30년밖에 안 돼서요. 사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계층의 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께 이걸 드리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사회가 이렇게 계층화되고 임금격차 굉장히 심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뭐 대학이 서열화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가기 위한 그 학교에서 서열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지금과 같은 체계가 유지된다면 학교도 결코 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토크쇼는 이걸 마치고요. 질의응답을 받는 거죠. 예, 10분 정도 있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이제 성명과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모아서 이렇게 나눌까요? 아니면 일단 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독일에서 10년을 넘었고 지금은 홍보를 위해서 함께 아동청소년 심리문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독일의 수능인 아비투어하고 프랑스의 바클로레아에 관련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위계 질서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1세대입니다. 아무리 아래에서 어떠한 제도의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변형을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위에 상부구조가 꼼짝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거의 무위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수능이라는 이름값에 맞게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있는가만을 판별하는 아비투어 성격의 수능 제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까 하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번번이 실패를 해온 문제인데 일단 국공립대학의 연계를 해서 서울대든 아니면 충청도 선생님 저 죄송한데요. 이 스카이캐슬하고 좀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의미하겠죠. 그 명문 3대학에 들어가야만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그나마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암시가 드라마의 스메이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능이 어느 커트라인 이상이면은 그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인정을 해주고 국공립대학 더 나아가서 사립대학이 전입금을 재단 전입금이 5%에 불과해서 이름만 사립대학이지 실제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인 사립대학들을 긴 흐름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아이들 부담을 줄여준다는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정말 저는 그 보면서 욕이 나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런 현상은 가라앉거나 많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네, 저 뒤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성함하고 소속 좀. 저는 홍익대학에 있는 안채이라고 합니다. 네, 스카이캐슬을 보면요 입시에 있어서 거의 학교의 역할은 나타나는 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현재 입시 정책에서 본다면 학부모와 대학 간의 어떤 정보와 사교육계의 어떤 정보 간의 그런 문당 안에서만 드러나고 그래서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와 학생 이런 입장이 있는데 과연 현재 이런 입시 상황에서 스카이캐슬을 통해서도 엿보였지만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던지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교육학과 사회인류학 전공한 홍문숙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부모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호주에 잠깐 들을 일이 있었는데 스카이캐슬이 넷플릭스에 이제
볼 수 있어서 영어 자막, 화려한 영어 자막과 함께 전 세계의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현상